내가 아까 뭐 하나 필기를 잘못했는데? 이거 LM 기울기 얘기할 때 LM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첫째, K가 커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V분의 1이 아니지, V가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아까 여기에 H를 내가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랬다며? 알아들었지 그냥. 그래도 다 나쁜 사람들이야. 실수를 알면 말이야 가르쳐줘야지. 아 저거 틀렸다 저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H가 작아져야 되는데 이 H는 뭡니까?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내가 아까 썼는데, 그지? 소득 탄력성이 아니지. 뭐야? 이자율 탄력성이지. 예, 미안해요. 정정할게요. 이자율 탄력성이다. 예, 이렇게 좀 정정할게. 됐지? 내가 가끔 흥분. 예.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LM 곡선까지 우리가 이제 봤는데, 지금부터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균형, 그 얘기 아까 이제 좀 했고, 여러분 보시면 거기 어딥니까? 276페이지에 보시면 LM과 IS 위쪽과 아래쪽의 의미, 그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여기 R, Y 했을 때 이거 LM, 이거 IS. 자,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역, 4번, 1번은 어떤 상태야? 여기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모두 초과 공급 상태. 여기는요, 생산물 시장은 초과 수요, 화폐 시장은 초과 공급. 하나씩 따져보면 되겠지. 이렇게. 예. 당연히 이 균형점, 요게 안정적이라면 여기 어디에 있더라도 다시 원래 균형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겠지. 안정적이라면. 그건 다 아는 얘기고. 이제 요거 좀 지우고요. 우리가 방금 배운 IS, LM 모형을 이제 좀 응용해 볼게요. 응용. 자, 그래서 일단 필기 한번 해보세요. 먼저 케인즈 학파 이렇게 쓰지 말고 케인즈 학파. 여러분 기억나시죠? 케인즈 학파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중에 어떤 게 효과가 좋아? 재정정책은 효과가 좋고 금융정책은 그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재정정책은 거의 신뢰할 수가 없지만 금융정책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배웠지. 물론 강력한 이 효과 때문에 자주 사용하자라는 것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야? 준칙주의 또는 K% 룰에 의해서 일정한 원칙 하에서만 아주 소극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 여러분 먼저 재정정책의 경우에 여기 R과 Y가 있을 때 말이야. LM 곡선이 이렇게 있고 IS 곡선이 있는데 최초의 균형점이 A점이야. 그때 소득이 Y0야. 이제 정부가 확대 재정정책을 펼칠게요. 그래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IS 다수로. 얘가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가 돼? B점이 돼. 이때의 소득을 Y1이라고 해볼게.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어때? 굉장히 재정정책의 효과가 좋아. 그런데 이게 지금 LM 곡선의 기울기가 어때? 좀 완만하지, 그지? 만약에 LM 곡선이 최초의 균형점 A점을 지나되 지금 현재보다 더 가파른 형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LM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C점이 될 거고, 이때는 국민소득이 Y2가 되겠지. 맞아? 그럼 무슨 말이야? 동일한 IS 곡선의 우측 이동에 대해서 LM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니까 국민소득 증가 효과는 더
감소했지.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는 LM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려있는데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지려면 LM 곡선의 기울기는 더 완만해져야 되는 거지. 그치? 예, 요거 하나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번에는 오른쪽에다 쓸까? 금융정책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Y, R, IS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LM 곡선이 있어. 이게 P분의 M0야. 여기가 A점, 여기가 Y0. 이때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LM 곡선이 이렇게 움직였어. 이게 새로운 LM인데, LM 다시인데, 여기는 P분의 통화량이 M1이 되는 거야. 통화량이 M0에서 M1으로 증가하니까 LM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맞지, 그지? 예,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뭡니까? 정부의 중앙은행의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야. 통화 공급이. 새로운 균형점을 B점이라고 하고, 이때의 국민소득을 Y1이라고 하면 통화량 증가 때문에 국민소득이 증가했지. 예, 금융정책의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 IS 곡선이 지금보다 더 가파른 형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최초의 균형점 A점을 지나되 지금보다 훨씬 가파른 파란색의 IS 곡선이라면 이때의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가 됩니까? C점이 되겠고, 이때의 국민소득은 Y2가 되겠지. 맞아? 그럼 봐. 정부의 동일한 통화량 증가로 인한 확대 금융정책의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폭은 IS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IS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금융정책의 효과가 더 감소하지. 자, 그럼 내 말 들어봐요. 재정정책의 효과를 강조할수록 IS의 기울기, 다시 재정정책의 효과를 강조할수록 LM 곡선의 기울기는 작아지고, 금융정책의 효과를 부정할수록 IS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져. 그 다음 재정정책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볼수록 LM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지고, 금융정책의 효과를 강조할수록 IS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그림을 우리가 참고하면, 첫째,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강조하고 금융정책의 효과는 부정적으로 보니까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IS LM 곡선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됩니까? 첫째, IS 곡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가팔라야 되고요. LM 곡선의 형태는 굉장히 완만해야 되는 거야. 맞지? 물론 내가 지금 극단적으로 그렸어. 극단적으로. 비교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소득과 이자율 평면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재정정책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또 금융정책의 효과를 강력하게 보기 위해서 수평에 가까운 IS 곡선과 수직에 가까운 LM 곡선을 주장할 거야. 이건 책에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케인즈와 통화주의 학파는 각각 재정과 금융정책에 관한 시각이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굉장히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그림이라면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는 굉장히 커지지만 LM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봐. 국민소득은 변해 안 변해? 전혀 안 변하는 거지. 반대로 이쪽은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금융정책의 효과는 굉장히 크지만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또는 상하 어디로 움직여봤자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그치? 예.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 요걸 이용해서 첫째,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을 볼게. 지금 이 경우에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알고 싶으면 뭘 튀겨봐? 공을 튀겨봐. 자,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어떻다고 주장해? 굉장히 작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 다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주장해? 굉장히 커서 거의 무한대다. 그렇게 주장할 거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첫째,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어떻다고 주장해? 굉장히 커서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야 돼. 요걸 이해했다는 전제하에서 앞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디 갔어? 네, 196페이지부터 펴볼게요. 196페이지 보시면 박스 밑에 화폐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챕터 있죠? 찾았습니까? 예, 거기 밑에 보시면 2번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지금 이거 어떤 학파야? 고전학파지. 고전학파는 또 통화주의 학파와 연결되는 거죠.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제로. 뭘 설명하는 거야? 수직의 LM 이거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 가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한 장 더 넘겨서 두 장 넘겨야 되나? 한 장 넘기면 되네. 199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유동성 함정이라는 걸 배웠지, 그지? 유동성 함정은 어떤 학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야.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이자율이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어디입니까? 이자율이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변하지 않아. 바로 요 구간이 뭐야? 케인즈 학파가 얘기하는 유동성 함정 구간이야.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LM 곡선은 어떤 형태? 수평선의 형태를 띄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이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얼마가 되는 거야? 공튀겨봐. 무한대다 그 말이야. 이해가시죠? 예. 됐고요. 쭉 넘기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것 중에서 어디를 볼 건가 하면 267페이지를 가보세요. 2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작은 목차 2번이 있어요. 아까 별표했던 거지. 자, 볼게. IS의 기울기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뭐야?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야. 앞으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란 말 나오면 어떤 곡선 떠올라야 됩니까? IS 곡선 딱 떠올라야 되겠지. 고전학파는 또는 통화주의 학파는 수평에 가까운, 케인즈 학파는 수직에 가까운. 자, 거기 봐봐. 케인즈 학파는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작아. 따라서 IS의 기울기가 매우 커요. 그 경우에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연결되지? 아래쪽에 통화주의 학파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IS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평평, 완만하다. 재정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다. 넘기시고요. 272페이지 하단에 LM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인데, 자, 뭐 바로 이걸 보고 할 수 있겠지.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크다. 유동성 함정의 그 경우에는 무한대에 있다. 이때는 금융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통화주의 학파나 고전학파 계통에서는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이 말의 의미는 화폐 수요가 이자율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언제나 일정한 안정적인 형태를 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금융정책의 효과가 좋아. 반면에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이 말은 의미가 뭐야? 투자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경제 전체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함이 없다. 그 말은 투자 함수가 안정적인 거지. 그 경우에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그런 뜻이야. 다 우리가 했던 거야. 연결이에요. 확인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특수한 형태의 LM 곡선. 자, 뭡니까? 첫 번째 유동성 함정. 아까 다 했지. 유동성 함정을 강조하는 학파는 누굽니까? 케인즈 학파. 그 경우에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야?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금융정책은 거의 효과가 없다. 예, 그렇게 됩니다. 밑에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통화주의 학파의 시각은 고전학파와 거의 비슷해서 통화주의 학파 또는 고전학파는 뭐라고 정해? LM이 거의 수직에 가깝다. 그렇게 보는 거야.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모든 케인즈, 모든 통화주의가 이런 그림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혹시 오해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내가 그린 이 그림은 뭐야? 아주 골수 케인즈언 또는 극단적인 통화주의 학파의 그림이고, 온건한 케인즈언이나 온건한 통화주의 학파라면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온건한 케인즈 학파라면 IS, LM 뭐 이 정도로 주장할 거고, 온건한 통화주의 학파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IS, 이거 너무 기울기가 에이,
뭐 요렇게 얘기했겠죠. 요렇게. 그치? 예, 요건 극단적인 그림이야. 근데 이게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억하잔 말이야. 이해 가죠? 됐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페이지 넘기지 마. 2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화 공급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우와 이자율의 증가함수인 경우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말이야. Y, R, 다시. 여러분,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돼? 케인즈 학파는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가 결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이때 화폐 공급만 좀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결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 M equal K 더하기 G, K 더하기 1 곱하기 H. 요게 이 화폐 공급을 결정하는데 지금 요 식에는 이자율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식만 놓고 보면 이자율은 통화 공급을 변화시켜 못 시켜. 못 시키니까 이자율이 통화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요. 화폐 공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율과 무관하게 이렇게 결정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수직의 화폐 공급을 그리면 그 말은 의미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자율이 화폐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야. 그런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저축을 증가시켜 감소시켜? 증가시키지. 저축을 증가시키면 사람들의 현금 보유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잖아. 저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예금이 증가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현금과 예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감소하는 거지, 감소하는 거. 여기는 이 K가 바로 뭡니까? 현금, 예금 비율 아니야?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 K가 감소하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M은 증가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자율이 사람들의 현금 보유 비율을 바꾸는 효과까지를 고려한다면 화폐 공급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자, 말로 해볼게. 이자율이 화폐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화폐 공급 곡선은 어때? 더 완만한 형태를 띈다 그 말이야. 끝에 이런 경우라면 이렇다면 여기에 R, 여기 Y 했을 때 이런 경우에 LM 곡선이 이렇다면 이런 효과를 고려하면 이걸 LM 다시라고 하면 요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즉 이자율이 화폐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LM 곡선의 기울기는 더 완만한 형태를 띄어요. 왜 그런지는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게 만약에 시험에 묻는다면 그냥 보기 하나 정도로 물어볼 거야. 보기 하나 정도로. 그래서 이자율이 화폐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LM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더라. 여러분들 필기하려면요. 이렇게 하세요. 아까 제가 LM 곡선의 기울기 결정요인 필기한 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LM 곡선의 기울기는 더 완만해진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참고로. 그러니까 이쪽이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출제가 많이 돼 왔고 또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물을 가능성이 많아. 이쪽은 남들 다 맞히는 부분이니까 자기가 틀리면 손해지. 됐어요. 그럼 뭐 대충 설명이 다 된 것 같아. 책에 다 있는 것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요것들. 거기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저 9장은 다 봤고 다 했지 이제 9장은. 10장 이제 구체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내용 보자 그 얘기인데 이미 다 했잖아. 칠판에 보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 다 정리가 얼추 됐어. 이제 지금 요 챕터에서는 우리가 한 얘기들에다가 몇 가지 세부적인 것만 더 추가할 거예요. 쉬워. 여전히 쉬운 거지 지금. 처음에 재정정책이야. 자,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 정리해 볼게. 재정정책의 개념 이미 얘기했지. 재정정책은 뭘 변화시키는 거야?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얻고 싶어 하는 겁니까? 경제성장, 물가 안정 등등에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의 예산 제약과 재정 정책에 구분되어 있는데 정부의 예산 제약식은 뭐야? 정부는 재정 지출과 조세 사이에서 정부의 재정이 흑자냐 적자냐 그게 결정될 거야. 그치? 이해가십니까? 이때 정부 지출과 조세의 차이는 뭐로 메꿔요? 그건 통화 공급과 국채 발행, 해외 차입 증가 뭐 그런 걸로 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방금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한 10분쯤 있다가 말이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걸 들으면 돼. 됐고 재정정책의 구분 뭐 뻔하죠. 조세와 국공채 발행, 재정지출 증가 다 마찬가지야.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낫겠네. 자, 여기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거 지우는 게 낫겠네. 재정지출은, 재정정책은 재정지출과 조세 변동을 시키는 정책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배웠잖아. 뭐 곱하기? 승수 곱하기 델타 G 한 것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할 거죠. 예,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요걸 승수 효과라고 배웠는데 이 승수 효과가 바로 뭐야? 재정정책의 효과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재원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지출 증가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은 어떤 방법으로 해? 다양한 방법이 있지. 자,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 그 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뭐야? 세금으로 거두는 거지. 자, 첫째,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어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요게 재정지출의 한 방법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조세를 증가시키면 어떤 효과가 벌어집니까? 조세를 증가시키면 조세 승수 곱하기 델타 T 한 것만큼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봐. 재정지출만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이렇게 큰데 이 재정지출의 재원을 조세를 통해서 마련하면 동시에 이런 효과가 같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어디가 더 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균형 재정 승수라는 걸 배웠지. 그 의미가 뭐야? 동일한 금액을 조세로 거두고 동일한 금액을 정부지출로 쓰면 균형 재정 승수는 단순 승수의 경우에는 1이고 복합 승수의 경우에는 1보다 작은데 하여튼 뭐는 아니야? 0은 아니니까 무슨 말이야? 동일한 금액을 거둬서 그걸 정부지출로 쓰면 이 효과보다는 이 효과가 조금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지출을 증가시켜도 하여튼 요 둘을 합치면 조금은 증가하는데 그 크기는 별로 크지 않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때? 이걸 안 하면 좋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조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원 마련 방법은 없을까? 있죠. 뭐야? 공채, 국공채를 발행하는 방법이지. 그게 바로 뭡니까? 본드를 이용하는 본드, 국공채 발행하는. 즉 국공채를 발행하면요. 여러분 잘 봐. 조세를 통해서 정부 지출을 하는 것보다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 적어도 케인즈 학파는 그렇게 얘기해. 그럼 왜 그런지 봐봐. 조세를 통해서 정부 지출을 마련하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 뒤에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숨어 있는 거지. 그치? 왜 이런 효과가 숨어 있게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정부가 내가 올해 도로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 도로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지출 자금이 한 100억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100억 내시오. 이렇게 걷어가지고 도로 건설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줄어? 소득이 감소하잖아.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소비하고 투자가 감소하겠지. 그 바람에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효과. 이게 바로 그 효과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 재원을 조세를 거두지 않고 공채를 발행하면요. 요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효과가 발생해야 하네. 안 한다고 케인즈는 주장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그전에는 현금 1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세금 100만 원을 걷어가면 나는 소득이 제로가 되는 건데
공채를 100만원어치를 판매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돈 주고 샀단 말이야. 그럼 국민들은 뭐라고 믿는 거야? 좀 전에는 내가 소득이 현금으로 100만원 있다가 지금은 공채 100만원어치가 나한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난 소득이 줄었어 안 줄었어? 안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때? 요거 때문에는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어. 기업은 투자를 줄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요것만 온전하게 다 발생한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때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라고? 공채를 발행하라. 이걸 참 권장해요, 권장. 예, 그러면 요것보다 효과가 좋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물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알지? 베로 교수가 이른바 뭐야? 리카르도 등가 정리를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걸로 하든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해. 좀 이따가 배울 거야, 그치? 그건 그때 가서 배우고요. 그 다음 얘랑 얘 말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없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돈을 그냥 찍어내면 돼. 대전에 조폐공사 가가지고 말이야. 돈 막 찍은 다음에 그걸로 도로 건설하고 댐 건설하면 돼. 바로 뭡니까? 시니어리지의 화폐 주조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지. 근데 옛날에 우리가 배웠잖아. 화폐 주조 차익을 노리고 돈을 찍어내면 뭐가 발생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뭐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때? 이걸 장기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거 다 안 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우리 1960, 70년대에 경제 개발할 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잖아. 박정희 정권은 뭐야? 쿠데타 정권 아니야? 군사 정권이지. 그때 1960년대에 우리가 경제 개발해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가지고 경제 개발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의 소득이 워낙 낮아. 이 과표가 워낙 작으니까 말이야. 조세를 많이 거둘 수가 없어. 이게 한계가 있지. 그 다음에 국공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 쿠데타 정권이 발행한 국공채를 이거 믿고 사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돈도 많이 찍었지 그때. 화폐 개혁도 2번이나 했잖아. 근데 이것도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 이게 다 안 되잖아. 뭐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돈 꾸고 일본에 가서 돈 꾸고 차관해가지고 경제개발 많이 했지.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것은 뭡니까?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 4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케인즈 학파가 권장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바로 이 공채 발행이란 방법이야. 예. 하지만 케인즈 학파는 또 뭐라고 주장합니까? 굳이 공채가 아니더라도 조세를 걷어서 하더라도 증가 효과는 있긴 있다. 예. 균형 재정 승수가 0은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 10장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10장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정부의 예산 제약식이라고 하는 그거 있지? 목차.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 거야? 조세를 우변으로 넘기면, 그치? 4가지가 나오는 거지. 조세, 통화 공급, 국공채 발행, 해외 차입,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밑에 재정정책의 수단과 목표 읽어보면 되겠죠. 별거 아니고 넘기고 27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 변동과 재정 제도라고 해가지고 자동 안정화 장치, 그 다음에 재정적 견인, 오른쪽에 정책 함정 등등 나와 있고, 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281페이지에 보시면 구축 효과가 나와 있지? 그래? 있지? 한 장 더 넘겨봐. 282페이지에 보시면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더 넘겨보면 287페이지에 시차라는 게 나와 있잖아. 그치? 지금 우리 교재에 조금 이제 내가 아쉬운 건 뭔가 하면 이런 거야. 우리 교재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요것만 잘 이해하면 시험 볼 때 전혀 문제 없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 뭐가 아쉬운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저는 단계를 밟아 설명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말이야. A라는 게 있다. 요걸 설명하고 그래서 B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C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D라는 것까지도 내용이 확장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가끔 우리 교재는 말이야. A다. 그런데 D가 있다. 근데 B다. 그러다가 G라는 것도 있고 C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내가 약간 여러분들 강의할 때 순서를 약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가르치는 사람의 스타일 차이야. 그치? 어떤 경우는 그냥 나올 때마다 툭툭툭툭 하나씩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더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기억에 오래 남단 말이야.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도 좋고. 지금 우리 교재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특징들이 일정한 하나의 논리 속에 설명이 돼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묶어서 한꺼번에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걸 잠깐 지우고 칠판 왼쪽에다가 필기를 좀 해볼게요. 저 시계 맞아? 아이 참. 내가 지금 구축교과 설명해야 되는데 에이 내일 합시다. 다음 주야? 아 안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잠깐만. 아니 이거 아이 참 이걸 해야 되는데 다시 내가 다음에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할 수 있으면 다음에 하고요. 예, 그래요. 다음 시간에 하기 낫겠네. 이게 지금 내용이 끊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